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문화재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원형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원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생활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변형이 된다는 거죠. 생활하다 보면 이 집도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활을 이제 쭉 합니다. 하는데 살다 보니까 바람이 막 군데군데서 이제 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창호가 잘못 놓여졌으면 창호를 뜯어내고 다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온돌에서 이제 바람이 그걸 난방을 하다 보면 아랫목만 따시고 저 위는 춥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시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닥을 싹 걷어내고 다시 손을 봐야 되죠. 이렇듯이 생활하는 유적은 자꾸 살아가면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변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10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원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럼 복원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원하려고 그러면 본래 있던 위치에 이긴 합니다만 초석이 다 부러져가지고 다 훼손되어 있는 상황 같은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록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밀 실측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화재는 반드시 이런 정밀 실측 조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기록화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수리공사가 이제 있고요, 수리보수공사가 이제 있고 하는데, 이 보수공사는 원형이 이제 탈이 나가지고 이제 불편한 게 생겼다든지 또 이게 위험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사를 해서 본래대로 이제 돌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아무 공사업자가 와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전문가가 와서 어느 부분이 탈이 나고 어느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계를 하도록, 설계도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실측 설계업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제 그 문화재를 실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업체를 면허를 다시 발급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회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실측 수리 설계 및 도서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이 공사도 역시 일반 건설사가 아니고 문화재 수리 보수를 할 수 있는 문화재 실측 설계 그 수리업을 할 수 있는 또 면허를 가진 회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 이제 검토를 해서 수리공사를 수행하는데, 또 여기에 현장에 이것을 중요한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수리 기술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했어요. 그래서 상주 감리를 하든지 비상주 감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리하는 이 업체는 또 문화재위원들을 또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모셔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리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감리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서 이걸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련된 게 이겁니다. 문화재를 이제 보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위 손괴된 부분들을 이제 수리하는 것인데, 그 수리하기 전에 현장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육안으로 현장의 그 상황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혹시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또 이게 벌레가 점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과 상시 관리를 국가에서 이걸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3개 지역문화재 돌봄 사업체를 그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선정을 하고, 그 팀에서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를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2개의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팀도 역시 현장에 자주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문화재가 우리 경남도의 문화재가 대체로 특히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료까지 치면 한 500여 개가 됩니다. 그럼 250여 개가 두 팀이 이제 한 팀이 맡은 게 한 25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곳을 간다 하더라도 이게 석 달이나 이렇게 지나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관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상시 관리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 이제 이 소위 모니터링 사업에서 돌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리하는 거하고 돌봄 사업에서 손보는 거하고가 이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경미하지 않은 거는 돌봄 사업의 사업단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석 달 정도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이걸 돌면서 손을 보고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일부 돌이 빠진다든지 기와가 뭐 이렇게 좀 날려가지고 틈이 벌어졌다든지 하는 거는 돌봄 사업에서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조금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얼마만큼 손을 봐야 될지, 또 어떤 소위 그 방법을 통해서 공사를 할지, 금액은 얼마가 들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이 돌봄 사업체는 현장에서 바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게 집행을 하더라도 이거는 누가 얘기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하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돌이 한두 개 빠진 거는 돌봄사업단에서 손을 보더라도 적어도 1m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다든지 이러면 그쪽에서 손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 전문 또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 사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느냐면, 난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1년 내에 가서 한번 뗄까 말까 하는 그런 소위 아궁이가 있으면 이 안쪽에 습기가 많이 찰 거 아닙니까, 고래. 그러면 불이 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축축한 습기가 있으면 방바닥이 주저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로 한 번씩 불을 떼줘야 되는데 이걸 떼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무들이 막 자라가지고 가려 있다든지, 또 비바람이 불면 지붕 위에 이렇게 막 이게 낙엽이 날린다든지, 혹은 또 심지어 가지가 이 지붕을 때려가지고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수목 제거, 그 다음에 풀이 자라가지고 발이 디디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 예초 작업, 또는 장어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바닥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잘 안 빠져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런 경우들은 이 돌봄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정해놓긴 했지만 이게 정확치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돌봄 사업단이 이제 이게 이제 가문사의 산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당에 이제 풀 제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장어지 이제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목조문화재에서 이게 지붕이 약간 처져 있다든지, 색깔의 일부분이 젖어 있다든지 이러면 이걸 빨리 이제 소위 연락을 해서 이게 돌봄사업단이 오든지, 돌봄사업단이 자기들이 하기 어려우면 이게 소위 도에 문화재 담당하는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걸 갖다 수리를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 큰 공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원인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문가가 건물이 좀 기울었는지, 그 다음에 이 레벨이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의 이제 소위 위치나 이 명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이제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드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어디냐면, 목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수분으로부터 이 나무를 어떻게 잘 보호하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바닥이 건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건축은 이 기단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닥이 뭐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지면에서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마당에 비가 오면 물이 축축하게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젖어 있을 경우에 이 초석이라고 해서 돌로 물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수분을, 이 돌을 바닥에 세우고 위에 나무를 세우면 여기에 이게 젖는데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석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바닥이, 이 기단이 축축하게 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기단을 높이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달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느냐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변방이라고 하는 이 부재인데, 이 변방이 이 초석 여기에서 이게 위로 올라와 있긴 한데, 이놈이 여기에 요 부분이 뭐냐면 고매기라고 하는 거죠. 고매기. 그래서 이 위에 벽체는 이 변방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방바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메워지는데, 대부분의 이제 건물은, 우리나라 전통 건물은 이게 흙벽으로 구성이 되고, 이것도 흙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단이 젖어가 있으면 이놈이 자연히 습기가 이렇게 벽 쪽으로 올라가겠죠. 이 변방이 있으니까 변방이 잘 썩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방이 이제 없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제 기둥이 기울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 벽체가 너무 높으면 이 자체가 이 힘을 받아가지고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 잘 크기가 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중방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처럼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부자를 여기다 끼워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방도 이 습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특히 이제 흰개미가 많이 끼거든요. 여기에 이 습기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흰개미로부터 이게 소굴이 돼가지고 썩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해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드려 보면 퍽퍽퍽 하면 벌써 그 안이 비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도 아랫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 이제 그레이라고 해서 이 초석이 이렇게 지금 다듬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잘라서 올리지만 돌이 이렇게 생긴 대로 놓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기둥을 이게 맞춰가지고 그레이라고 하는 부분을 뜹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개미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경우에 타고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주저앉아가지고 쫙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톡톡 쳐보면 퍽퍽퍽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빨리 이거를 손을 봐요. 그러면 이 기둥을, 이 아랫부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누르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 기울어진다든지 그 물이 도게 될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소위 동바리로 보수를 할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빨리 하지 않으면 이걸 통으로 갈아야 되는 우려가 있어요. 이 통으로 갈아내면, 이 통으로 이걸 갈라 그러면 집을 말짱한 이후의 부분을 다시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둥 하나 갈기 위해서 아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런 것들을 다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해체품 따로 계산해야 되고, 이걸 뜯어내면서 이게 또 깨질 그 선료가 있기 때문에 10% 내지 20%는 이게 깨질 우려가 있어서 이게 그걸 비용을 더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목조들도 이게 빼면서 깎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빼낼 때 무리하게 빼내면 상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0% 내지 20%를
솔로로 이걸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부분까지 다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탈이 많이 나는 부분이 또 어디냐면 요 결구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벽체 그 다음에 여기가 공포, 여기 이제 지붕 부분이 되고, 이 명칭들은 다 굳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지붕이 끝나는 요 경계면을 우리가 첨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심폭의 건물이라고 해서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심, 기둥의 중심에 포가 있다고 해서 주심포,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가 이렇게 더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포. 그래서 이 주심폭의 건물은 여기에 이 수평으로 가는 구조가 이 밑에 하방, 중방, 그 다음에 여기에 인방이라고 하는 거 하고 기둥 위에 놓여있는 이 기둥이 머리 쪽에 붙어 있는 이걸 수평으로 가는 구조를 창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문 넘어가는 걸 문지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밑을, 이게 높여져 있으면 사람이 이게 불편할 경우에는 이걸 약간 이 밑을 이렇게 따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월방이라고, 월방. 그래서 이게 거의 문짝을 이제 붙여서 한문으로 이게 구성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 평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높이가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다. 나중에 이제 이 기둥을 측면에서 이제 바라다 보면, 이거는 이제 불전의 오늘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고, 이거는 이제 부석사 무량 수전을 이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단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만큼 올라가 있고, 기단을 이제 구성을 하면 석축을 쌓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잘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이 면석이라고 해서 그를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마치 소위 벽처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면을 깨끗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판재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은 것을 면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잘 만들어진 것은 여기 기둥 모양의 장식을 또 여기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팽주.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이 끄트머리에 이게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얇게 해서 이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이걸 갑석이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지대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면석이 있고 갑석이 있고. 그러면 이게 제일 잘 만들어진 소위 궁궐에서 흔히 이제 보여지는 그런 기단 장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초석이 이후에 놓이는데요. 이 초석도 이거는 이제 지금 아주 이쁘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이 올라가 있는데, 이 기둥도 옛날에 잘 만들어진 기둥은 이 몸뚱아리를 깎아요. 이 두께로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굉장히 둔해 보이기 때문에 아래 위에 이 배 쪽은 좀 본래 크기대로 두고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작게 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헌림을 둔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좁혀지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고 아주 이뻐요. 그래서 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입을 하는 이 문은 이게 살이 이렇게 이제 창살이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살을 부착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문살을 밑에까지 하면 발에 받쳐가지고 잘 깨지겠죠. 그래서 이 궁판이라고 해서 판재를 이렇게 떼줍니다. 그래서 출입문은 반드시 여기에 이 궁판을 밑에서 궁판 혹은 궁창을 이렇게 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이 사계사 경우에는 더 이것보다 이제 장식이 많아가지고 꽃살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꽃으로 살이 구성되어 있으면 꽃살문. 그 다음에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가늘게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정자살 혹은 새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서도 이게 주심폭의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기둥역에서 이 포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창방이 이제 놓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두가 기둥 위에 이제 놓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포가 이제 짜이는데, 요 공포와 공포가 짜지는 요 사이에 요 벽을 포벽이라고 해요. 포벽. 지금 여기에서는 이 간격이 이제 떠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장식을 해서 여기에 소위 또, 화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없고, 여기에서는 그냥 길게 벽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쌍계사의 경우에는, 배움적인 경우에는 이게 다 포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또 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포벽이 좁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나누어 드렸으니까 두고 보시면서, 사실은 이 명칭은 우리 전통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 1년 내에 공부를 해야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우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이 부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탈이 났는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말씀하실 때도 훨씬 좋습니다. 아까 질문 하나 드린 너세 있잖아요. 저쪽 분 너세. 아까 너세. 이전에 너세. 이전 그 너세라고 있잖아요. 너세. 예, 엔진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아니 그 이전 하면. 지금 또 보여요. 네세. 그럼 넣었어요. 이전 하면 보면 너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세. 예. 지금 이전 하면 보면 너세라고 있거든요. 그 너세. 그 너세라고 그렇죠. 네. 예. 그것은 뭐 건축물에 지장이 없습니까? 많이? 있죠. 이게 왜 있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정면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요게 지금 여기 이제 박공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박공판이 있고,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이 비워져 있어도 되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서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우진각처럼 이렇게 이제 경사가 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구조차가 여기에서 이게 없으면, 구조차가 여기에 중도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도리가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이 도리가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소위 비워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 소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잖아요. 바람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비가 들이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풍판이 이제 놓이는데, 이걸 박공이라고 해요. 요 판재를. 박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이 소위 풍판이 이제 있어가지고, 나무 하나를 이렇게 되면 얇으니까 틀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사이에 틈이 이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바람이 이제 들어가면 곤란하고, 새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쫄대로 이제 중간에 떼가지고, 요게 이제 벌어져도 어느 정도 이제 유격이 있도록, 이렇게 이제 쫄대목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여기에 이것처럼, 부연처럼 여기에 이렇게 부재가 빠져나와 있어요. 이 부재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스카리 모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위에 이제 이게 판재가 덮여지고, 그 다음에 기와가 그 위에 이쪽으로 비가 덜 들어가도록, 이 부분이 비가 덜 들이치도록 기와가 빠져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쪽에 비가 덜 맞잖아요. 그래서 혼홈을 막기 위해서 한 단 내지 두 단을 기와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세라고, 이 부재는 이쪽하고 같은 소위 암기와를 쓰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너세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예. 작년부터 그 아자방에 여기 그 차방이 있거든요. 차방에 아자방? 네, 아자방에 저 너새가 그렇게 세 개가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 건물이 변화가 있나 자세히 봤거든요. 예.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이거는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작은 여기 간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쪽은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규약골에 따라가지고, 본래는 이 연목이 이 기와의 이 한 장 크기의 정도로 이렇게 간격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기와가 예를 들어서 몇 장이 이렇게 몇 줄이 모여지느냐에 따라서 석가래가 이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집이 클 경우에는
석가리가 그리 가늘면 안 되거든요. 석가리 굵기가 벌써 기둥 정도 폭처럼 이렇게 30cm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져가지고 이제 이상해 보이니까 간격을 조금 이제 늘리는 경우들도 이제 있는데, 그래 되면 이게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여기에서는 목기연이라고 이제 하는 이 구조인데, 이 목기연은 이렇게 띄엄띄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 목기연으로 이 지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큰 힘을 여기에 받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에 이름이 잘 날리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와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 만들어졌지만, 제가 보기에 결함도 많아요. 제일 큰 결함이 뭐냐면, 이 기와 쪽이, 특히 지붕의 기와 쪽이, 이게 딱딱 이빨을 물고 빠지지 않도록 이게 꼬리나 이런 것들이 딱딱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밑에 보면은 장치가 없습니다. 자중으로, 자기 무게로 이렇게 얹혀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 한번 분다든지, 저번에 우리 경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집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기와가 전부 다 이렇게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무게가, 기와 무게, 자기 무게만 가지고 이게 얹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흔들리면 하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와가 아무 힘을 안 가해도 이게 얼었다 녹았다,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혹은 또 이제 겨울에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 기와가 이게 위에 홍두깨가 이제 올라가지고 이 위에 쑥기가 이렇게 덮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변에 이제 이 기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이렇게 암기와에서 이게 타고 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수분이 올라가면 흙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봄 되면 기와 지붕에 마치 최근에 공사한 것처럼 흙이 잔뜩 올라가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홍두깨 흙으로 올린 것들이 다 흘러내려서 그래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게 움직이기 쉽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흘러내려가지고 기와가 틈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가 이 지붕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기와가 연결이 딱딱딱 이게 두 겹 이음 혹은 두 겹 반 이음으로 해서 선생님 하나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와 한 장의 이 길이가 있으면 이후에 덮어서 있는 이 기와가 반 정도를 덮으면 결국 두 장이 이후에 올라가는 꼴이 되잖아요. 반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장 겹침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잘 지어진 집은 두 장 반이 겹쳐지도록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이게 미끄러져 내려와서 이렇게 부러지고, 그 다음에 쑥기하는 이후에 아무리 겹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딱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상 겹쳐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틈머리 요만큼 정도 이게 겹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부러집니다. 한기아가 미끄러지면서 쑥기아가 따라서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쑥기아의 사이가 틈이 나가지고 물이 이게 비가 오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기와가 이완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집이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부재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결부가 되는데, 이 중간에 달이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기와 꼬리 이렇게 곡선이면 곡선, 이게 전체가 완만하게 딱 전체가 이게 평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춤을 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 가운데 이 부분이 등이 휘어 올라가 있다든지 꺼져 있다든지 이렇게 춤을 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리가 이제 이렇게 중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종도리가 있고, 이 각각의 이제 구조들이 한명 진들이 있습니다만, 굳이 그거는 뭐 설명드릴 시간이 이제 없고요. 자, 여기 이제 주심포 건물의 명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두가 되고, 주두의 처음에 작은 여기 수평으로 가 있는 구제가 여기에 두공소천, 그 다음에 요 위에 한 단 더 올라가지고 요거보다 좀 길게 되어 있는 구제가 두공대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장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뜬장여라고 해서, 장여는
도리 밑에 도리가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이게 잘 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을 받쳐주는 부재가 수직으로 약간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는 이 부재가 장혀. 그런데 이게 장혀라는 건 뭐냐면 긴 혓바닥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길장자에 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장혀 혹은 장여 이게 있는데 한자로 쓰면 긴장자 혓바닥 설자 이렇게 해서 장설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주심돌이 기둥이 이제 올라가면 이 기둥면하고 이렇게 평행한 요기에는 도리가 이제 이렇게 놓여지는데 길게 이제 놓여지는데 여기에 이거는 이제 빠져나와 있는 부재거든요. 여기가 행공청차라고 하는 요 부재가 지금 빠져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 한 단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공청차를 받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행공청차 위에 이 도리가 있는데 이거는 주심도리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목도리라고 그러는데 이 외목도리 쪽에는 이 주심포 건물에서 길게 이렇게 받쳐주지 않고 그만큼 잘라가지고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장형, 장형은 장형인데 짧은 장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참식적으로 요 첨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이걸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폭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공간포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포가 안 더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단으로 아까 올라가가지고 행공청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포에서는 행공청차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출목청차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단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일출목.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다고 해서 외일출목.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빠져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일출목. 그 다음에 여기도 출목이 빠져나와 있는 데는 짧은 첨차.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단으로 얹혀져 있는 요거는 긴 첨차. 그래서 2단으로 이렇게 이제 소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포가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제공이라고 해요. 제공. 이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요거는 삶이 첨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삶이라고 하는데요.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다포에서는 요게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혓바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앙서라고 해요. 앙서. 이 모양이 혓바닥인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바라볼 그래서 앙서. 그래서 이걸 삶이 첨차. 그래서 이 명칭이 복잡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포와 포 사이에 벽이 이렇게 놓이는데 요거를 포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얼굴이 보통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공포 나무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버텨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벽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처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공포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건물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목적이 뭐냐면 이놈 천하가 기둥에서부터 멀리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산도 이렇게 큰 우산을 해야 비가 덜 맞잖아요. 그럼 이 지붕도 많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야 이 몸뚱아리에 비를 적게 맞거든요. 그러려면 어찌 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길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려면 2m를 그러니까 받치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받치는 구조로 이 공포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부재들을 이렇게 결부를 해가지고 이놈이 외목도리가 좀 더 이쪽에서 많이 빠져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 외목도리에서 요 장년이라고 해서 긴 석가래가 좀 더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연을 또 떼가지고 이놈을 치켜들어 주가지고 많이 빠져나오되
집이 처마가 많이 길면 집이 어두워요. 그러면 어두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치켜 올려야 되겠죠. 그 치켜 올리려고 그러면 이 부연을 또 여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단연이라고 해서 이 짧은 이제 석가래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긴 석가래를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긴 석가래를 쓸 수 있도록 이 공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창방밖에 없었습니다만 여기 이 공포가 가운데 여기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 창방은 세로로 세워가지고 부재가 밑으로 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서 호기 위에 좁도록 하고 이 부재의 이 높이를 크게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놈이 흔들려가지고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납작한 부재를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창방은 세로로 세워져 있고 변방은 넓은 면을 옆으로 눕혀가지고 납작하게 이렇게 받쳐지는 부재를 하나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편방이 됩니다. 그래서 편방,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간포, 그 다음에 여기는 주두, 그럼 여기는 주두라고 부를 수 없죠. 모양은 똑같습니다만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대접 받침이 아니잖아요. 받침. 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두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만 이 위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대접 받침이에요. 그래서 편방은 이 납작한 부재가 이 빠져나와 있어야 이게 안정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창방은 빠져나오되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각이져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밑에는 이 장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내서 이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붙여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입공계 건물인데요. 입공계 건물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주심포라고 하는 형태의 일종이긴 한데 훨씬 더 단순하게 포를 여러 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입공이라고 해서 새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한 걸 그냥 이렇게 2단으로 포갠다든지 한 단으로 포갠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호벽이 위치한 여기에 여기에 화반이라고 해가지고 장식을 한 한재를 여기다가 붙여서 중간에 이놈이 쳐지는 걸 막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창방 하나만 놓여져 있고 변방은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창방만 있고 없어요. 변방은 다 포개 건물에서만 나타나는 부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루가 이제 있는데 마루는 크게 보면 이 장기틀하고 동기틀, 기틀을 먼저 만들고 기틀 사이에 홈을 파가지고 요 판, 이 철판을 이렇게 탁탁탁 끼웁니다. 그래야 이름이 틀어지더라 해도 이 홈이 딱 박혀가지고 밀려있기 때문에 틀어지는 걸 막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특징이 이게 크면서 쪼락바락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크거든요.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숲이 워낙에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소나무들이 꽉 빽빽하게 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많이 이제 쪽쪽 꽃대 올라갑니다만 옛날 소나무들은 이렇게 틀려서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비틀어져요. 육성이 좋기는 합니다. 좋은데 이게 빨리 크지 않고 천천히 컸기 때문에 이 나이테의 간격도 좁고요. 요즘 것들은 수입 소나무하고 거의 흡사하게 육송이라고 해도 특히 뉴질랜드산 외송이라고 하는 거하고 보면 이 뉴질랜드산 그 소나무는요 한 30년 되면 바로 기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간격이 큰지 한 3, 4cm 이렇게 됩니다. 간격이. 그러니까 이만큼씩 푹푹 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멀어요. 그래서 이 변형이 심하죠. 잘 쓰고요. 그래서 가능한 수입 목재를 쓰지 않고 미국산 소나무나 캐나다산 소나무는 좀 비교적 나은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 육송하고 비슷한 소나무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더글러스라고 하는 부재인데요. 이 더글러스는 나무가 원래 소나무가 아닙니다. 소나무 종류이긴 한데 전나무 계통이 우리나라도 전나무를 기둥으로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나무는 크게 워낙에 소나무보다 크고 수직으로 잘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대들보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춘제와 추제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이 나이테가 있으면 봄에 크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크는 나무하고 이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전나무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강해요. 강하다는 말은 튼튼하다는 말도 되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잘 크랙이 쫙쫙 찢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줄면 크랙이 수직으로 쫙쫙 가가지고 잘 깨져요.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지는 않는데 육송은 춘제, 추제가 비교적 이 차이가 적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이 균등하기 때문에 잘 찢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좋아요. 그 대신에 강도는 아까 그보다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살이 부드럽고 이게 오래 가죠. 그런데 이놈이 이제 결정이 뭐냐면 돌아가니까 그럼 판재로 이렇게 켜가지고 보통 이제 한 2치 정도 두께로 켜는 경우도 있고 1치 반 정도로 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판재를 켜가지고 두면 이놈이 이렇게 털어져요. 그러니까 마구로 이렇게 깔면 이놈이 털어져가지고 울퉁불퉁하면 맨날 그 깎아내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비틀이라고 하는 것을 둬가지고 힘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두껍게 부재를 두고 그 사이에 홈을 파가지고 이놈을 밀어넣으면 이놈이 홈에 꽉 끼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적죠. 그래서 이게 청판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청판이 잘 틀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들어오면 썩기도 하고 해서 이걸 자주 갈아줍니다. 그래서 혹시 이 누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가 들이치는 경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신라 때 역사가 오래되고 또 옛날에는 이 쌍계사라는 이름이 불리기 전에 옥천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에 그 보면 옥천사가 고성에 있어요. 진주에서 가까운 고성에 옥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절하고 이 절이 두 개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린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 최치원 선생이 여기 와서 그걸 하면서 양쪽에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가 두 개의 쌍계, 두 개의 골짜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굉장히 아름답다 해서 쌍계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이후로 이 절 이름을 쌍계사라고 이렇게 개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이 뼈감성사에 의해서 이 가랑이 쌍계사의 현재의 모습으로 잘 갖추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아시겠지만은 국보 하나, 보물 6개, 또 유형문화재 13, 또 기념물 1개, 또 문화재 자료 5.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국보로 이제 되어 있는 진감성사 탑비가 있고요. 승탑, 그 다음에 쌍계사 대웅전 이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 도문화재는 거의 제가 지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쌍계사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이제 많아요. 자, 여기 이제 현재 입주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웅전까지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불벽에 가람 배치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난 이후에 이 대웅전이 조성이 되면서 와 같이 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이쪽 정상 탑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보면 약간 이 틀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 축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축은 직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진감선사 탑비가 됩니다. 대웅전도 여기에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갖추게 된 것은 지금 공사할 때 제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관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겠습니다. 여기 83절이고요. 교수님, 저기 성탑이요. 저 성탑 아닙니다. 성탑은 저기에 사진 틀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거는 그냥 그거 성탑은 지가국사 성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6조 정상탑전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육조의 그 정상이라는 머리, 말하자면 그 두개골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상계사에서 육조 정상 탑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시게 된 연유에 대한 것은 뭐 아주 여러 이제 전해져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조가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제 달마로부터 이게 육조, 6번째 이제 해당하는 보통을 이어받은 이제 선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는 육조에는 이제 그 보통을 우리 이쪽에 이제 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걸 모셨다 해서 보통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그 육조 이후에 쭉 이렇게 이제 소위 보통이 이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어느 쪽이 이제 뭐 맞는지는 뭐 크게 우리가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소위 이 위치에 이 육조 정상을 이제 모셨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명칭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대웅전이니 혹은 대웅보전이니 혹은 또 미륵전이니 뭐 혹은 뭐 저 우량수전이니 하는 이 전각의 이름은 여기에 모셔져 있는, 여기에 주불로 모셔져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집주인에 따라 가지고 문패가 달라지겠죠. 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 모를 때 금당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시대 때도 이렇게 발굴해서 보면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을 모셨는지 모르는데 그 불전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금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면 대웅보전, 대웅전, 또 그게 협시불이 두 분이 이제 모셔져 있으면 대웅전에 이제 그러니까 세 분이 이제 모셔져 있으면 흔히 대웅전. 그 다음에 이 협시불이 두 분이 이제 더 모셔져 가지고 5분이 이제 모셔져 있으면 흔히 대웅보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계사에는 5분이 모셔져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웅보전 이렇게 이제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전해져 오는 형판이 대웅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해 보십니다. 여기 이제 천왕문. 그 다음에 금강문. 천왕문은 사천왕상이 이제 모셔져 있는 소위 문이고, 이 금강문은 금강역사가 이제 모셔져 있는 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금당 있던 그 위치에 있던 소위 천왕문. 이것도 역시 문화재로 지정받은 건물입니다. 연루 설순당. 자, 여기 상대에서 이제 이 수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별로 이제 좋지가 않은데, 이 일제시대 때 이제 찍은 사진들이 이제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따오게 하는데요.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생이 좀, 여기 이제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대웅전은 손을 봐야 되는데, 상계사 측에서도 못하게, 된다. 불처럼 이 손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데, 이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한 1년 이상 아마 걸릴 것 같아.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다니까, 고산 스님 계실 때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장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오래되고, 그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약간 기운 것도 있습니다만, 대들보가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니까, 이후에 이제 이 보가 연결이 될 때, 보머리는 이쪽에 지금 기둥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보머리를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보는 크지만은 이 보머리는 굉장히 가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보물이가 못 돌아가게 꽉 잡아주니까 이놈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찢어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그 찢어지는 이 폭이.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중간에 나서서 문화재청하고 잘 이제 그걸 했는데, 본패 전수관을 지었다고 절에서 처음에는 이 재정적으로 그 절을 짓게 되면 부처님을 이제 옮겨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신도들이 적게 오게 되고 또 그 절에 큰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문화재 예산으로 그 절의 살림까지 봐줄 수 있는 그런 걸 없거든요. 그럼 말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했더니, 이제 본패 전수관을 지어달라,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본패 전수관을 이제 짓는 걸로 하고, 원래는 이 위치가 아니고 저기 밑에 지금 이제 주차장으로 그 뭡니까? 도서관. 예,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짓는 걸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스님이 안 된다. 이 건너쪽에 여기에 해야 된다. 대웅전 옆에. 그래가지고 일이 이제 옮겨오게 되면서 그게 이제 소위 결국 대웅전이 이제 손을 보게 됐죠. 또 그리고 주지 스님은 또 거기에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뒤에 소위 계단.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큰 스님 돌아가기 전에 그 큰 스님 최고의 그 목표가 계단 만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계단을 만들려면 본래 있던 건물을 이제 옮겨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가, 야, 이게 상계사 이 대웅전 손봐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된단다. 이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옮겨줘야 이 계단을 만들 텐데 이 양보해다. 그래가지고 위원들을 또 어렵게 설득을 해서 뒤쪽으로 이제 옮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결국 나왔습니다. 그 계단도 우리 문화재위원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문화재 그 소위 실처체가 설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가 들 건지 다 이렇게 전문가들 그 관여하에 이걸 해야 되는데, 들른 어느 순간에 제가 문화재위원을 하고 있을 때 문화재청이 전화가 왔어요. 상계사에 지금 현상 변경을 그 절차를 안 밟고 계단을 만드는데 그거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 당시에 그 문화재위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제 은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 하라에서 했습니다 하고 제 팔아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해결됐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로서도 이 상계사에 대한 그 그런 그게 굉장히 참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광파기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실측 자료를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기둥 아래 까고 위에 그 이 기둥이 이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저쪽이 이제 비어졌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리 이제 하는 자료를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이제 실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측을 전부 일정한 간격으로 다 실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초석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초석이 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깨졌나? 요즘 깨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둥이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초석이 검이 가가지고 깨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전면 해체 보수하는 수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세가 이렇게 떠가지고, 네? 밑으로 완주장,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여기 안쪽이고, 그래서 이걸 다 여기들이 실측을 다 해가지고 이 치수를 재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기 지금 해체하는 부분입니다. 해체하고 보니까 과연 이게 중간에 허가 안 내고 이 절에서 보수했던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게 각재가 나왔는데 그게 미성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미국 군에서 군용극으로 이 목재로 여기서 보수했던 그게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악수하고 있는 원조 그게 마크가 있는 미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간중간에 절에서 응급으로 여기 이제 45도 각도로 있는 게 이 한대라는 것이 귀 한대. 이것도 보면 약간 틀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주변인 잘 아시겠지만 그게 갖다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가지고 이 대웅전 그 안에서 이 소위 이제 우장 그걸 이제 덮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아주 그 2단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부 있는 부재들을 옆으로 이제 다 옮겨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밑에 초석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석을 확인해 보니까 초석이 금이 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꺼진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초석을 이제 갈아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혹시 어떤 이제 장치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본래 혹시 유물이 있는 게 있는지, 대웅전이 지어질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새로 이제 조성을 하면 적어도 40, 50년, 뭐 멀리 가면 한 100년 가까이는 이걸 이제 전면 해체 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발굴까지 일부 트렌치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진단구가 나왔고요. 진단구. 구슬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 쇠로 된 구슬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지가 나왔습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래 아마 스님들이 그게 조금 작은 규모로 사시던 그런 이제 요사가 있었고 그 요사를 걸고 그 위에 이렇게 다시 지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전면 이걸 해체해가지고 우리가 전면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그 구간이 이제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기둥 이제 손봐야 될 것들을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는 장면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이게 공사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사진이죠. 여기 이제 현장의 기술 자문을 신흥수 선생하고 저하고 이걸 이제 기술 자문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공포가 거의 다 짜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리가 올라가는 이제 상황인데요. 이때는 거의 이 부재들은 가는 부재로 해서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걸 이제 교차하다시피 이렇게 손을 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끄고, 그 다음에 또리 이걸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해 이제 건너서 3월달에 출연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자연이 제대로 이제 안 짜있었는데 이 선자연은 이렇게 이제 이 정선자라 그래가지고 이 선자를 이후에 중도리가 이제 어떻게 지나가는데 이 중도리로부터 이게 잘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하가 많이 빠져나올수록 건물의 보호에는 유리하긴 한데 이게 이제 얹혀져 있는 이 중도리에서 이게 결부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리, 여기가 이제 주심도리가 되고, 이 주심도리에서 중도리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심도리에서 여기 외곡도리를 거쳐서 이게 장년, 그 다음에 이게 부연이 이제 얹혀지는 요 길이가 긴 게 유리할까요? 요 길이가 긴 게 유리할까요? 요게 길면은 이 바깥에 들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처지면 이름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안정되게 되려고 그러면 요 거리가 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 거리가 조금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외곡도리가 힘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곡도리 공포를 잘 결부를 하면 이 거리를 좀 더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정선자를 이제 멀리 이제 걸어가지고 같이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해서 이제 드디어
지붕 공사도 이제 조립은 이제 끝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이제 목기연입니다. 목기연.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판재를 깔아가지고 여기 너새가 이제 위에 올라갈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다음에 이 정도가 이제 건물이 이제 소위 내림마루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소위 여기에 출려마루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적심제를 잔뜩 올려가지고 건물이 이게 딱딱 끊어지게 이제 돼 있거든요. 도리가 스카레가. 그러면 여기에 딱딱 해서 이게 각이 건물이 이렇게 이 지붕이 이렇게 처지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 중간에 이 부재로 적심제를 잔뜩 올려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부재를 많이 올려야 돼요. 이쪽을. 그래야 이쪽에 눌려주니까 들리질 않죠. 그래서 이 적심제를 잔뜩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방해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비가 오더라 했고 이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안쪽까지 잘 이렇게 미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보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기와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안기와 그 위에 숫기하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달 만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기와 팔짝의 특징이 요놈이 쉽게 올라가 부드럽게 곡선이 되려고 그러면 요놈이 안허리라고 해서 이게 직선이 아니라 요놈이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이 더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허리 곡선이 잘 살아있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기와가 이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 이게 안허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와가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이 됩니다. 지붕을 덮어놓고 안에 있는 마루 벽체를 쳤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물 위에 기틀을 이제 여기 장기틀이 되고 여기 동기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종이 이제 다르니까 색깔이 좀 달라졌죠. 이건 긴 부재인데 우리나라 육성으로 이걸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건 더글라스 재료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육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위 장기틀은 이걸 쓰고 동기틀은 이게 육성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홈을 파가지고 이제 끼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벽을 이제 칠 때 외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게 설외, 그 다음에 여기 가로로 가는 걸 누워있는 외, 눌외 해서 이러면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딱 붙을 때 지지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발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앞뒤 흙이 딱 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체로 쌀이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나무를 썼죠. 그래서 이 사이를 흙으로 이렇게 앞쪽을 쳐서 이 벽체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초석과 초석 사이에 이게 이제 가방이 지나가고 그 밑에 이제 틈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걸 이제 흙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루에서 이제 이쪽이 마루가 되는데 마루의 이 안쪽하고 이 마루 안쪽에 이 공기가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습기가 들어간 침이니까 마루가 디비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로 여기는 이 기와를 숫기와를 두 개를 포개해가지고 이렇게 환기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둥 사이에 하나씩 둬서 두 개를 두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크게 할 경우에는 중간에 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가 이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거물을 쳐서 한쪽에 동으로 된 거물망을 이렇게 쳐서 지가 들락날락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죠. 포백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 대웅전에 있는 이 포백은 굉장히 그 그림이 공포이 단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걸 떼낼 때도 이게 해가 발려있고 한쪽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을 잘못 떼내면
이게 바들어지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떼내서 잘 보존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이걸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박물관에 전부 다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모사품을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할까 했다가 오히려 박물관이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안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강화 조치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이 예산도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제자리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 현판도 역시 이제 보수를 해서 다시 검치도 하고 목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부처님도 이제 다른 데 있던 부처님 모셔놨던 걸 다시 가져가서 2006년도 12월달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제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단을 이제 손을 봐야 되니까 기단 공사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 단계별로 위급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대체로 이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게 이제 구조상으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건물이 이제 우리가 계속 수시로 이제 이걸 관찰을 해서 수직으로 맞는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재가 썩은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잘 유지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위급한 상황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 미친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가 와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있어서 화재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가 있고 심지어 불빛 감지기를 이제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것이 딱 비춰지면 경보기가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주의를 이제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웅전에는 그 세 가지의 그 감지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난다든지 또는 열이 난다든지. 그런데 이제 반짝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보가 울리는 것은 가급적 요즘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신구가 이렇게 번쩍거릴 경우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야간에 이제 이렇게 플래시가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빛 감지기는 최근에 이제 하지 않고 그래서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이런 것들을 이제 두어가지고 그러면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그게 대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키는 분들의 이제 교육이 이제 필요하고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수준이 깊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얕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좀 원래 그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하나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관찰을 할 건가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것은 사실 오늘 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 그 의도한 바와 같이 잘 안 됐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에 이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비켜가지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시대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웅전은 잘 보존되고 있지만 이 지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